기대하고 고대하던 6월달 전시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전이 국내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영국과의 수교 140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전시입니다. 장소는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8,000원입니다. 요즘 하는 명화 전시의 기준이 약 18,000원에서 20,000원 이 정도로 잡히긴 합니다. 참고로 이 작품들을 실제 소장한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직접 가면 거긴 관람비가 없습니다. 무료예요. 여기가 영국의 트라팔가 광장에 위치한 내셔널 갤러리입니다.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 이게 전시의 공식 타이틀입니다. 해외 소장된 명화들을 국내에 들여와서 걸려면 뭔가 전시의 방향과 의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전시의 제목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기획해서 여기서 원하는 대로 작품을 셀렉트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가져오고 싶은 작품 그쪽에 달란다고 넙죽 그냥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전시의 타이틀은 좀 갖다 붙이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전시의 컨셉은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럴싸한 타이틀을 붙여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의 큐레이터 분들의 엄청난 고뇌가 담기는 것이죠. 미술사상 중세기 때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도 신을 표현하는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세월이 흘러 이제 근대 쪽으로 인상주의 미술로 오게 되면서 신이 아닌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림의 주제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타이틀이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로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목이 너무 어려운 감이 있죠. 내셔널 갤러리전은 2020년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상하이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시입니다. 가끔 이렇게 특정 해외 유명 미술관들의 작품을 순회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 뭔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셔널 갤러리 영국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명화 10점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 거기에 뽑힐 정도로요. 세계의 각국 미술관마다 스스로 자랑하는 간판급의 명화들이 있죠. 루브르에는 모나리자죠.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는 바로 이 작품 해바라기입니다. 고흐의 해바라기죠. 그가 그린 7점의 해바라기 중 가장 걸작으로 보는 해바라기입니다. 이 해바라기는 일본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전시에는 전시가 되었었습니다. 아마도 중국 전시에서도 빠졌을 것이고 이번 우리나라에서도 빠졌습니다. 이런 국보급의 명화가 영국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수는 없었겠죠. 고흐의 해바라기와 같은 작품은 국내에서도 앞으로도 감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명화들이 50명의 화가의 그림 52점이 전시가 됩니다. 작품 수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52점이면.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화가들을 좀 보십시오. 라파엘로, 티치아노, 카라바조, 푸생, 벨라스케스, 반다이크, 렘브란트, 고야, 터너, 컨스터블, 토머스 로렌스, 마네, 모네, 르누아르, 고갱, 반고. 이름만 들어도 아주 쟁쟁한 화가들이 총출동하죠. 이 전시회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상파에 이르기까지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서 소장한 작품들로만 구성이 됩니다. 작가로만 보면 르네상스의 보티첼로서부터 후기 인상파의 고흐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작품을 한번 볼까요? 라파엘로의 성모자와 세례 요한, 카라바조가 그린 도마뱀에 물린 소년, 렘브란트가 그린 63세 자화상, 컨스터블이 그린 스트래퍼드의 종이공장, 마네의 카페 콩세르의 한 구석, 반고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작품은 별로 없죠. 화가의 이름만 들었을 때는 정말 엄청난 천재들의 작품들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실제 전시에서는 낯선 그림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요즘 전시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시 주최 측에서 어떤 작품을 메인으로 걸고 있느냐를 보면
전시 작품의 유명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의 메인 바로 이 작품이죠. 제목은 도마뱀의 손가락을 물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작품도 왔었죠. 렘브란트의 63세 자화상입니다. 오히려 이 작품이 메인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도 임팩트는 별로 없죠. 렘브란트의 명성은 아마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데다가 이 작품 자체는 꽤나 인지도가 있는 그림인데도 아무래도 메인 타이틀로 걸기에는 너무 점잖고 임팩트가 약해서 시선을 끌기에는 좀 약한 그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호기심을 자극하고 뭔가 강한 이미지를 풍기는 이 카라바조 작품으로 골랐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도 두 작품을 갖고서 열띤 토론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카라바조 작품 자체가 우리나라에 걸린 게 유래가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한번 볼까요? 상반신이 약간 벗겨져 있죠. 여성이 아니고 남성입니다. 성인이 아니고 소년이군요. 미소년이죠. 좀 분위기가 그런데 좀 묘합니다. 작가 카라바조는 화가로서의 의미와 가치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렘브란트, 벨라스케스, 베르메르 이런 작가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바로크 시대의 거장들이죠. 이 모두들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 강한 명암을 표현하는 테네브리즘으로 유명하고요. 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바로크 시대를 연 장본인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카라바조입니다. 난다긴다 하는 엄청난 명성을 갖고 있는 바로크 화가들이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카라바조가 얼마나 대단한 화가였는지 알 수 있죠. 이번 전시에 렘브란트도 오고 벨라스케스도 옵니다만 그들은 조연이고 주연은 아무튼 카라바조로 걸었군요. 카라바조는 화가로서 또 실력으로서는 천재로 칭송을 받는 화가인데 아주 그는 인생이 매우 아주 참 거칠고 나쁜 인생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살인에다가 폭력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아주 골고루 했었던 천재였기에 그의 재능과 실력에 비해 좀 숨겨져 왔었던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 작품이 메인 작품이니까 잠시 감상을 해볼까요? 테네브리즘이라고 하는 조명 효과 보이시죠? 좌측 상단에서 조명을 비춘 것 같이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둡게 표현하여서 인물의 극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명 상태에서는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매우 역동성이 느껴지고 강하고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며 생생한 느낌이 들도록 연출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조명 효과를 그림에 적용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저렇게 그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다른 작품들은 직접 관람 후 작품들에 대한 해설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어떤 그림들이 오는지 대략적으로 한 번씩 훑어보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마 카라바조의 작품과 쌍벽을 이룰 만큼 중요한 작품은 렘브란트가 그린 이 63세 자화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었죠. 자신이 어려서부터의 화가로서의 흥망성쇠를 자신의 솔직 담백한 자화상을 통해서 거기에 영혼을 담아 매우 진지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작품은 말년의 작품입니다. 63세죠. 화가로서의 명상과 부와 명예를 모두 잃고 나서 이제는 달관한 얼굴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흐의 작품도 왔습니다. 풀이 우거진 들판의 나비입니다. 고흐는 후기 인상파죠. 이번 전시의 시대순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이겠네요. 고흐의 특기인 짧고 강한 붓터치를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굶어 죽을 판에 그림 그리는 데는 정말 물감을 아끼지 않고 캔버스에 아주 쏟아 부었던 고흐입니다. 그리고 마네, 모네도 왔습니다. 인상주의 화가 마네와 모네입니다. 둘이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 마네의 작품은 좀 여러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맥주집인가요? 이런 곳에 당시 거장들이 모여서 서로 사귀고 했었던 일종의 모임 장소였다고 하죠. 자, 이 작품은 모네의 작품이죠. 모네는 정원을 가꾸면서 거기서 수련이라든가 각종 꽃을 그렸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한때는 붓꽃, 즉 아이리스에 꽂혔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그린 작품인 것이라고 합니다.
라파엘로의 성모자와 세례 요한도 왔습니다. 라파엘로는 르네상스 시대에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더불어서 3대 천재 중 하나로 일컬어졌죠.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죠.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삼각구도, 즉 피라미드 구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컨스터블의 스트래퍼드의 종이공장도 왔습니다. 존 컨스터블은 영국에서 터너와 더불어서 양대 산막이라고 하는 풍경화가를 잘 그린 국민화가로 알려져 있죠. 역시 터너의 작품도 함께 왔습니다. 이 작품입니다. 헤로와 레안드로스의 이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서 그린 작품입니다. 터너는 영국인들이 사용하는 지폐에도 주인공으로 등장할 정도로 국민들의 신망을 얻은 위대한 화가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코로 작품도 있습니다. 목가적인 풍경화로 유명하고 밀레와 더불어서 바르비정파의 중심적인 활동을 했었던 화가이죠. 코로 작품도 아주 멋진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 작품은 기울어진 나무입니다. 그리고 로랭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성 우르슬라의 추랑이라는 작품이죠. 해가 지는 노을 풍경을 기가 막히게 묘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터너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 화가이죠. 그리고 폴 고갱의 작품입니다. 고갱 특유의 이 원시적인 색상과 좀 투박한 듯한 이런 색상 표현, 창문 앞 과일 그릇과 맥주잔입니다. 후기인상파 역시 세잔의 작품도 왔는데요. 작업실의 난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과일 종무라나 생빅투아르 산을 그린 작품은 아닌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이 작품이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머스 로렌스의 찰스 윌리엄 랜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벨벳의 옷감의 질감까지도 아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또 귀도 레니의 작품도 왔습니다. 성 마리아 막달레라는 작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이 귀도 레니 작품 보면 주인공들이 이렇게 눈을 이렇게 까뒤집은 듯한 저렇게 뜨고 있는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모습의 다른 그림이 어디서 보인다면 귀도 레니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카날레토, 이 작가는 주로 베네치아의 건물들을 배경으로 다수의 작품을 그렸는데요. 아주 멋진 풍경화입니다. 베네치아 카나레조 입구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고야 작품도 왔습니다. 이사벨 데 포스셀 부인이라는 작품입니다. 고야는 궁에서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궁정화가였었죠. 일단은 순서에 상관없이 이번에 온 52점 중 중요 작품들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전시를 보고 나면 당장에 영국의 내셔널 갤러리에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